자, 그러면 교과서 48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둔 영상, 그걸로 복습하다가, 선생님도 이제 보거든요. 그 수정사항 있으면 댓글로 선생님이 남겨놨으니까 댓글 한 번씩 보면 되고, 교과서랑 그 다음에 학습지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48페이지,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백열등은 어떤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관찰할 수 있고,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한 것은 밝은 선이 나타나는, 그렇죠,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 프리즘을 통과하면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사라진 검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열등 같은 거는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는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애들의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여기서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흡수한 빛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이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원소마다 고유한 위치의 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스펙트럼을 관찰해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전등의 빛이 노란색인 것은 나트륨의 방출 스펙트럼에서 노란빛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오로라에서 잘 나타나는 초록색 빛은 산소의 방출 스펙트럼에서 초록색의 빛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로라가 뭐예요? 오로라가 뭐예요? 오로라.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대기랑 부딪히면 나오는 에너지. 나오는 빛, 맞아요. 거의 정확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태양에서는 빛이나 에너지 외에 다양한 전하를 띤 입자들도 우리 지구한테 다 뿜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아두지 않은 우리 지구의 생명체들은 다 멸종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구도 거대한 자석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남쪽이에요. 지구의 북쪽을 N극, 그 다음에 S극이라고 하죠. 남쪽을. 근데 나침판을 두게 되면 N극이 북쪽을 향하고 S극이 남쪽을 향합니다. N극 자석이고 S 자석이에요. 자, 그러면 지구의 북쪽은 자석으로 해당하면 N극일까요? S극일까요? S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에 N극이 향하는 거고 남쪽은 N극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의 태양에서 오는 다양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렇게 포획돼 가지고 이렇게 극지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극지방에 있는 대기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데 그런 것들을 오로라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오로라는 극지방에서 잘 관찰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초 프라운호퍼라는 과학자는 태양의 스펙트럼을 봤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검은 선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 자체가 내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태양의 대기를 통과할 때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흡수한 빛이 사라지고 나머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에 수소, 헬륨, 칼슘 등 다양한 원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자, 프라운호퍼 과학자고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관찰한 검은 선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게 되면 별에서 이제 사라진 빛들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별의 대기에서. 자,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이 별에는 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 헬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의 대기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수소와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에서는 특정 위치에 밝은 선이 나타납니다. 별의 스펙트럼에서도 수소와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위치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별의 대기에 여러분들이 잘 얘기한 대로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동영상으로 한번 봤었어요. 실험 영상 궁금하면 여기 QR코드도 찍으면 여러분들 QR코드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주 초기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엇으로?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천체 스펙트럼을 관측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구성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까닭은 예전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자, 그다음 1929년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모든 은하가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멀어지니까 팽창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얘들이 팽창하는 것들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수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점에 모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우주의 모든 은하들이 다 멀어지는 것으로 보아 우주의 중심은 지구일까요? 우주의 중심은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풍선이 있어요. 풍선에 은하들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풍선을 불어요.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은하들이 다 멀어졌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아무튼 팽창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는 과거의 우주 크기가 현재 우주 크기보다 작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토대로 먼 과거에는 모든 물질이 아주 한 작은 점에 모이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추론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40년대 가모프라는 과학자는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후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낮아지는 과정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된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은하 사이의 거리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의 역으로 돌아가면 한 점에서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나이는 몇 억 년이에요? 138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기본 입자인 무엇과 무엇? 무엇과 무엇?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고 이후 쿼크가 결합해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를 우리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도 다 외웠으니까 1번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한 개를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양성자와 중성자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빅뱅 이후부터 3분 사이에 모두 일어났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 원자핵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에요. 알겠나요?
이는 오늘날 우주 전역에서 다양한 천체에서 방출된 빛을 관측해 알아내는 결과와 일치하므로 수소와 헬륨이 현재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까지는 빛과 입자들이 마구 섞여 있었으니까 빛이 자유롭게 직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그렇죠, 3000 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드디어 무엇과 무엇이 결합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진 뒤에는 빛이 전기를 띤 입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퍼져나간 빛이 현재 뭘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됩니다. 알겠나요? 해볼게요.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최초로 만들어진 기본 입자가 뭐예요? 그렇죠.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돼요?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먼저 볼게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났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약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이 전자들이 원자핵에 포획이 되면서 이제 헬륨 원자,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주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전하를 띤 입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직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현재 뭘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별과 은하를 형성을 했고 약 138억 년이 지난 현재 우주가 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별과 은하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이후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이루는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물질로 금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연금술사라고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금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태양보다 질량 10배 이상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마지막에 초신성이 폭발이 될 때 그때 만들어집니다. 기억나죠? 좋아요. 볼게요. 자, 다양한 원소의 생성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주로 수소와 헬륨, 먼지 등으로 구성된 성간 물질이 있고 이러한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여 성운을 형성을 합니다. 그럼 성간 물질의 어느 질량이 큰 부분에 서로 물질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간 물질이 모여들어 중력이 커지면서 주변의 물질을 더 많이 끌어당겨 원시별을 만듭니다.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원시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되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것들을 별이라고 하고 원시별은 뭐 했어요? 그냥 전기난로 킨 것처럼 핵융합 때문에 밝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워져서 밝아 보이는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성간 물질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운 내부에 중력이 커지면서 많은 물질이 모여들게 돼요. 자, 그러다가 밀도가 충분히 커지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니까 밝아 보이는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 이상?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져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죠.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원시별은 주변의 성간 물질을 계속 끌어당기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온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드디어 어떤 반응? 그렇죠.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안정한 상태의 별이 되어 일생을 시작을 합니다. 이 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별에는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합니다. 중력 때문에 수축하려는 힘,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 기억나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내부 압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력과 그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별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주로 이런 계열로 산다 해서 주계열성이라고 했었어요. 알겠나요? 볼게요. 자, 4개의 수소 원자액이 하나의 헬륨 원자액이 됩니다. 그때 4개의 수소 원자액의 합이 하나의 헬륨 원자액보다 질량이 큽니다. 질량이 사라져요.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원시별과 달리 중력과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어때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별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요. 별의 일생의 대부분 한 90% 이상을. 알겠나요? 자, 또한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므로 별은 수백만 년에서 수백억 년 동안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축만 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 중심부에서 무슨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축하려는 중력과 반대로 팽창하려는 힘이 뭐가 만들어져요? 내부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별의 사이즈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필 별이 수소가 제일 많으니까 별의 일생 대부분을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볼게요. 이제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가 수축이 됩니다. 자, 수축이 되면 온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중심부는? 계속 높아지겠죠? 맞나요? 자, 이때 발생한 열은 이제 중심부 바깥에 수소층 영역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있었는데 안에 이렇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소가 다 고갈이 됩니다. 그럼 이제 헬륨이 만들어진 상태죠. 그럼 여기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어때요? 중력 때문에 계속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주변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주변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소층 영역을 가열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별이 갑자기 빵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별의 바깥쪽이 팽창하면 빨갛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적색거성이라고 부르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에서는 초거성이라고 불렀었어요.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알겠죠? 기억 안 나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알겠죠? 한편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가 계속 수축을 해서 이제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드디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에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요? 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져요? 탄소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별의 내부에서는 산소, 마그네슘, 규소, 황 등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에요. 자, 이미 중심부에 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진 다음에 수축하면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부의 수소층을 온도로 높여가지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주변부에서 일어나게 돼서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고, 중심부에서 헬륨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이제 헬륨의 핵까지 융합할 수 있게 되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에서 탄소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때 이미 별은 커진 상태예요. 자,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탄소들이 더 많이 수축해가지고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뭐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질량의 태양과 비슷한 별은 이제 탄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 수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인데 보통 10배 이상 큰 별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중심부에서는 철, 그 다음에 규소, 황, 그 다음 산소, 네온, 마그네슘, 탄소, 산소, 질소, 그 다음 헬륨, 그 다음 수소 이렇게 만들어져요. 알겠나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에 또 뭐가, 우리 학습지에서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한번 볼게요.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여기 보기에는 산소까지 있었어요. 산소는 헬륨의 핵 융합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이 탄소랑 주변에 있던 헬륨이랑 같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거라 주로 다루진 않는다고 했어요. 알겠죠? 얘는 플러스 알파처럼 만들어진 거라서.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이 되고, 또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탄소까지 융합이 되고, 산소는 플러스 알파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정도 큰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고, 헬륨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핵 융합 반응으로 이 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규소핵 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고 다 배웠던 거예요. 알겠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옆에도 여러분들이 다 써놨을 거예요.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는 헬륨, 헬륨핵 융합 반응으로는 탄소, 탄소핵 융합 반응으로는 산소, 네온, 마그네슘, 산소핵 융합 반응으로는 황, 규소, 규소핵 융합 반응으로는 철까지 만들어진다라고 그 필기가 되었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좋아요. 자, 볼게요. 이제 별의 일생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볼게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의 중심부에서는 철이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중력이 내부 압력에 의한 힘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럼 물질들이 중력이 커지니까 수축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별의 중심부가 급격히 붕괴해가지고 폭발하면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의 죽음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출이 되니까 어때요? 철보다 무거운 금, 은, 우라늄 등의 원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알겠나요? 지금도 별은 탄생하고 죽고 있고 탄생하고 죽고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태양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럼 이 태양계 형성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한 글자로 뭐예요? 별입니다. 알겠죠? 결국엔 별의 생성 과정인데 이 별이 나중에 우리 태양계를 이루는 태양이 되기 때문에 앞에 태양계라고 붙여놓으면 돼요. 자, 태양은 성운이 수축해 형성된 별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이 되었을까요? 약 50억 년 전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해 원시 태양을 형성을 했습니다. 원시 태양은 원시별이에요, 별이에요? 원시별이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원시 태양은 계속 수축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인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존재하는 태양도 사이즈가 변하지 않으니까 중심부에서 어떤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얘가 죽을 때쯤 어떻게 해요? 본인의 90% 정도 일생을 다하면 중앙부에 수소가 다 떨어지고 헬륨만 남게 되고
헬륨이 수축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주변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부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별의 사이즈가 빵 커져가지고 우리 지구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지구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겠지. 그러면 그 순간에 지구는 멸망하고 이 중심부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가지고 탄소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을 테니까. 알겠나요? 아무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인 태양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운이 수축하는 동안 원시 태양 주변에 납작한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 티끌과 같은 고체 물질들이 뭉쳐 미행성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성장해 원시 행성을 형성하였는데 태양과 먼 곳에서는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한 다음 주변의 수소와 헬륨을 끌어들여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행성체는 고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목성형 행성들의 핵은 당연히 고체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수소와 같은 기체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 뿐이에요. 알겠나요? 자,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한 다음 주변의 수소와 헬륨을 끌어들여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되었고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형 행성, 암석과 금속이 많아요. 우리 지구의 핵 어떤 걸로 되어 있죠? 지구의 핵 철과 니켈과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멘틀은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맞죠? 볼게요. 자, 태양계 성운의 형성과 수축이에요. 자,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서서히 수축합니다. 수축할 때 그냥 수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 방향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중심부에 있던 원시 태양도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이 원시 태양에서 만들어진 태양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별 주위를 도는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걸 뭐라 그랬죠? 행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행성들도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행성 자체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성 주위를 도는 달 같은 위성도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 중에 유일하게 자전축이 뒤집혀가지고 도는 애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무튼 이런 회전 방향 때문에 우리가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의 형성 보도록 할게요. 성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심부의 원시 태양, 그 다음에 주변부에 납작한 원시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미행성체 형성이에요. 원시 원반에서 티끌과 같은 고체 물질들이 뭉쳐 미행성체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고체 성분인 거고 원시 행성의 형성,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충돌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해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계,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암석과 이제 금속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먼 곳에서는 기체 성분의 목성형 행성이 존재합니다. 사이즈는 누가 커요? 목성형과 지구형 중에 목성형의 사이즈는 커요. 밀도는 누가 커요? 지구형 행성. 알겠죠? 자, 그래서 수금지화까지는 무슨 형 행성? 지구형 행성. 목토천해는 목성형 행성이에요. 일단 사이즈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질량은 누가 커요? 목성형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형성 과정과 생명체의 탄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원시 지구는 충돌하니까 마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녹아 있어가지고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철과 같은 무거운 물질은 중심부에 가라앉아 핵을 이루고 산소, 규소와 같은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서 멘틀과 지각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후 지표면이 식으면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고 이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에서는 수많은 별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거쳐 탄소, 산소, 규소, 철 등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졌고 이들 중 일부는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지구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도 존재하고 산소, 규소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금, 은, 우라늄 같이 무거운 원소들 다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엔 별의 진화 과정 그 다음에 별의 폭발 과정에서 생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지구에서 탄소는 다른 원소와 결합해 여러 가지 화합물을 이루면서 생명체를 구성했다라고 그 통합각 B 시간에 배웠었나요? 탄소 화합물 배웠어? 탄소 결합 물질 핵산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단백질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배웠지. 그 왜 배웠어? 중심 원소가 거기서 뭐야? 탄소잖아요. 아니야? 왜 배우는지 몰랐습니까? 이 흐름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 생명체는 탄소로 구성된 유기물인데 이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탄소는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원자과 전자수 몇 개예요? 탄소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전자 몇 개예요? 6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 다음 몇 개? 4개. 그러니까 최대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 4개의 다른 원소들과 공유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통합학 비시간에 탄소 결합 물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걔가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탄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소는 다른 원소와 결합해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을 이루며 생명체를 구성했습니다. 결국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는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 왜 하필 탄소였을까? 왜냐면 총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14종 원소들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규소 몇 번? 14번, 2개, 8개, 4개 채웠죠? 가장 바깥에 전자가 4개란 말이지. 그럼 얘는 왜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았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자, 결국 지구와 생명체 역사는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의 역사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볼게요. 빵 터져서 138억 년 전에 쭈루룩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이 만들어진 지는 태양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 50억, 지금 50억 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린 거야? 한 80억 년? 그쵸? 80억 년. 그 다음에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년.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난 거는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거의 지금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주에 그 137억 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을까? 그 긴 역사 동안? 어떻게 생각해요? 우주는 정말 고요했을까? 그 생명체가 138억 년, 137억 년 동안 한 번도 탄생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인간 외에 다른 생물도 있을까? 아무튼 볼게요. 자, 미 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충돌 때문에 마찰이 엄청 심해가지고 다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였습니다. 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있고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서 멘틀과 지각을 형성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이 식어서 이제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고 이제 빗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고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 DNA요, RNA요? 그쵸. 이중나선 구조니까 DNA입니다. DNA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다 공유결합하고 있죠.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탄소를 중요하게 여러분들 통합학 B시간에서 다루고 그다음 선생님 시간에서는 이 원소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결국엔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쭉 배워온 겁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59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비교하고 이제 유래 탐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철이 35% 제일 많고, 그다음 산소가 30%, 그다음 규소가 15%, 마그네슘, 그다음에 니켈, 황, 철, 알루미늄, 기타 순입니다. 철이 제일 많아요. 어디에? 핵에 제일 많겠죠? 맞나요? 자, 그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소, 그다음 탄소, 산소 65%, 탄소 18.5%, 그다음 수소 9.5%, 그다음에 질소,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 인, 그다음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제일 많은 건 수소, 그다음 헬륨이 대략 3대 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이렇게 각각 지구, 생명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복습할 때 시험 준비는 무조건 교과서 내용, 그쵸? 교과서에 활자로 있는 거, 그 다음에 학습지에 활자로 있는 내용이 기준이 되고 그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교과서랑 그 다음에 공통으로 나가는 학습지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 꼼꼼히 잘 읽고 교과서의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학습지 문제도 좀 풀어보고. 알겠죠?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